네, 설 특집으로 준비한 금은동 이야기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우리 알다시피 뭐 순위에 따라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게 되는데 네. 옛날에도 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은이 좋고 그 다음이 동이고 이런 순서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순서였겠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네. 오. 고대에는 은이 더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고대 올림픽은 사실은 메달을 수여하지 않고 월계관을 수여했는데 예. 부상으로 줬던 그 우승자에게 줬던 접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은접시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올림픽에서 1등하면 금메달, 2등하면 은메달, 3등하면 동메달 주는 거는 1904년 제3회 세인트루이스 하계올림픽 때부터예요. 아 그전에는 금메달 뭐 이런 게 그 없었어요? 전이라고 해봐야 현대올림픽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실제로 이제 1회 아테네 올림픽, 2회 파리 올림픽인데 1회 아테네 올림픽 때는 1등에게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전통에 따라서 1등에게 은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럼 2등이 금메달? 2등이 동메달, 3등은 없고? 3등은 없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달라요. 야. 그리고 3회 때부터 금은동을 주기 시작했고 2회 때는 2회 파리 올림픽 때는 아예 금은동 메달을 안 줬어요. 아 두 번째 뭐 올림픽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 트로피를 줬거든요. 트로피를 줬고 기록에 따르면 이 2회, 3회 같은 경우는 예. 만국박람회 기간에 올림픽이 열렸던 때라 좀 이렇게 어수선해요. 몇 달씩 하고 이래서 어수선한데. 그리고 그때는 만국 박람회가 더 인기 있는 이벤트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은 만국박람회의 부수적인 이벤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회 파리 올림픽 때 보면 메달이 아니라 배지를 줬어요. 네모난. 아 그때는 또 입상자들한테. 네. 네모난 배지를 줬는데 1등에게 금으로 된 배지, 2등에게 은으로 된 배지, 아, 그때 3등에게 동으로 된 배지. 근데 배지다 보니까 네모난 걸로. 아. 그러니까 메달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달 같은 경우는 메달을 이렇게 목에 거는 메달은 예. 한참 뒤에 자리 잡습니다. 1960년대 와야 돼요. 형태야 뭐 그래요. 쟁반이든 배지든 메달이든 형태가 바뀐 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금은동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니었다는 건 되게 이례적이고 놀랍네요. 그게 이제 1회 아테네 올림픽 때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골든 에이지, 실버 에이지, 브론즈 에이지라고 해서 이 시대가 금은동, 청동 세 가지 시대가 나눠지거든요. 그리스 신화의 시대에도 예, 예. 시대 구분. 예. 근데 골든 에이지는 인간과 신이 함께 살던 시대. 그리고 실버 에이지가 인간의 젊음이 천년까지 이어지면서 인간이 번영했던 시기. 그리고 브론즈 에이지, 청동 시대는 영웅의 시대. 이렇게가 나눠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실버 에이지 시대의 선물. 실버죠. 아. 그리고 2위를 한 영웅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동메달, 브론즈. 이 개념으로 줬죠. 아, 그 그리스 신화가 그 신과 인간이 같이 사는 시대. 그때가 이제 골든 에이지. 그 골든 에이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메시를 가리켜 축구의 신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은 인간이 1000년 살던 시대. 네, 인간의 전성기.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 시대는 인간이 보기에는 신이랑 같이 살던 이른바 골든 에이지가 싫고 나쁘고 인간이 혼자 천년만년 아니 나쁘고가 아니라 그때는 신과 함께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온전한 시대가 아니라 신과 함께 있으니까 신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알겠어요. 금이 나빠서 주는 게 아니라 1등한테 금쟁반이든 금 메달을 안 준 게 인간은 아니라 이게 신계로 가기 전에 인간계에서는 은메달이 최고여야 돼. 은이 최고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1870년대 이전까지 유럽이나 전 세계는 은본위제 은을 주로 동화로 사용했고 또 금과 은을 같이 사용하는 복본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1등에게 은메달을 줘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아, 알겠어요. 그 금이 나쁘고 그 시대는 이상하게 금이 천대받던 시기가 아니라 금이 중요하고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금은 신을 상징하는 거라서 인간이 올림픽에서 1등 했더라도 어떻게 인간한테 금을 주냐. 그렇죠. 아이 그거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최고 잘하면 은을 주는 거예요 해서 줬다는. 맞아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1등은 은메달, 2등은 동메달, 3등부터는 박수 그냥 박수. 근데 지금 큰 의미도 없는 게 지금 금메달도
은메달이에요, 사실은.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은메달이에요. 은메달에 금 도금 얇게 한 거예요. 지금 금메달 금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 금이 아니라 은에 금을 도금한 건데 IOC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IOC 규정에 따르면 예. 금메달은 순도 92.5% 이상의 은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위에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너무 은메달은 했다. 순도 92.5% 금메달을 만들 때와 똑같은 순도의 순수 은으로 제작돼야 되고 예. 동메달은 순도 97% 이상의 구리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6g 정도 되는 6% 정도 되는 금이 도금이 돼 있냐? 금이 도금은 된지 안 돼 있냐? 그 차이. 색깔, 도금률로 인한 색깔 차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당시 금메달 시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제작 단가는 제작 당시 금 시세가 아니라 국제 은 시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아이고 나 그 금인 줄 알았네요. 금메달 그래서 금메달 깨무는 퍼포먼스 하잖아요. 맞아요. 우승한 선수들이. 네, 진짜 금 맞는지. 네, 깨무는 퍼포먼스만 해요. 진짜 안 들어가는 거고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고. 도금에 살짝 자국 나겠죠. 요즘 뭐 밀라노 코르티나 담배초 올림픽 같은 경우는 메달이 자꾸 부서져가지고 아. 문제일 정도고. 아니 뭐 요새야 금값이 진짜 비싸니까 뭐 그렇다 쳐도 예전에 금값 그리 안 비싸고 우리 옛날에 돌반지 주고받고 네. 그럴 때 그때도 이렇게 아니요, 했었- 1903년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으로 금메달을 수여했던 세인트 루이스 예. 대회 때 올림픽 때는 순금을 줬어요. 아 그때는 순금. 그래, 근데 그래. 지금보다 메달 크기가 작죠. 아 그때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금메달은 지름 6cm, 즉 60mm예요. 근데 당시 금메달의 지름은 38mm. 아 그러니까 작아요. 반 정도 크기로 네, 느껴졌겠네. 작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에 걸어주는 메달형 수여 형태는 1960년에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이전 당시였고 그다음에 작은 메달이었기 때문에 메달이라기보다는 그냥 브로치처럼 가슴에 이렇게 핀으로 꽂아줬어 그래요. 500원 정도보다 좀 큰 정도였겠나 보네요. 가슴에 이렇게 끼워주는. 아, 그런 그 당시 상태였다고. 금메달은 네. 그 대신 순금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금을 줬는데 순금을 줬는데 금값이 오르면서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순금을 자꾸 주니까 이게 대회 주최 측, 그러니까 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IOC에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일단 IOC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금값 너무 비싼데? 금메달 이거 다 만들려니까 돈 많이 드는데? 아 주최국이 돈 부담해서 주는 거였나 네, 보네. 그러니까 운영비니까. IOC에서 아 그래? 아 그거 좀 그러네. 금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메달을 선수들에게 줬더니 선수들이 이 금메달을 녹여가지고 팔아치우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앞으로는 순수 금이 아닌 순은에 도금을 해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어떨까? 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쯤부터예요? 그럼 그게 1920년 벨기에 안트베르픈 올림픽 때부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순금으로 주고 끝낸 거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또 1916년은 또 세계대전 때문에 못 열렸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계속 다 도금이다 그냥. 도금. 은메달에 금을 살짝 발라주는 그 금메달이죠. 그리고 목에 걸어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1960년 로마 대회 때부터 생긴 전통.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좋은 건 금, 그 다음이 은. 그거는 변함이 없었죠. 변함이 없는데 딱 한 번 조금 다른 개념은 있죠. 어떤 개념이 있냐면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 금보다 은을 더 귀하게 여겼죠. 똑같은 무게 금과 은이 있으면 네. 사람들은 은 가져갔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왜 그랬냐면 고대 이집트는 금이 많았거든요. 금이 흔했다고. 고대 이집트 당시에 보면 전 세계 금 보유량의 90%를 고대 이집트가 갖고 있었어요. 어쩌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금으로 일단 그 목걸이를 만들어요.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어요. 금으로. 금으로 팔찌를 만들고 거기에 작게 세공으로 은을 박아요. 우리 다이아 박듯이. 아 비싸지라고? 예. 오히려? 예. 이 은을 박아놓으니까 고급스럽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빼고는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뭐 화폐 전쟁, 은행이 멈추는 날과 같은 책을 썼던 미국의 금융전문가 제임스 리카즈 같은 경우는 금의 미래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는 건 금이 반짝거리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이기 때문이다. 금이 곧 화폐이기 때문이다. 금이 곧 돈이라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다.
그 반짝거려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었던 적은 있지요. 근데 지금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게 돈 역할을 할 수야 있기야 있지만 지금 또 화폐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죠. 하기야 뭐 근본이제는 아니지만. 그렇긴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도 어쨌든 이렇게 뭐 제임스 리카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2003년에 미국의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걸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흰 접시와 금색 칠을 한 접시를 놓고 어떤 접시를 갖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금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금색 접시를 가져가요. 개념 없는 애들도 네. 그냥 본능으로 이쁘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반짝거리고 빛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애들도 안다 그건. 그렇죠. 애들도 아는 얘기인데 제임스 리카즈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돈을 모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돈으로 사용했을 텐데. 근데 화폐라는 개념으로 보면 은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은이 금보다 더 통용됐던 화폐니까. 근데 이제 2013년 런던 대학교의 안드레아 셀러 교수가 BBC 월드 서비스 매거진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떤 물건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흔하지 않은 자원이어야 되고 반대로 실제 통화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확보된 자원이어야만 가능하다. 너무 귀해도 화폐를 못 써. 그렇죠. 즉 귀하지만 매우 희귀해서는 안 된다. 귀하지만 너무 귀하면 안 돼. 그러니까 히토리 같은 거를 화폐로 쓸 수 없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 중에 금과 은만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리고 금하고 은은 또 불에도 안 타고 또 그런 것도 그렇죠. 있어. 근데 이제 녹도 안 쓸고 금을 썩지도 더 높게 않고. 평가하는 건 은은 황을 만나면 황화 현상이 생기죠. 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줘야 되고 은수저 관리해야 같은 돼요. 거 그렇죠. 보면. 그렇게 되죠. 은수저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예. 금은 녹도 쓸지 않고 변색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지금의 금과 100년 뒤의 금도 똑같은 빛깔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녹도 쓸지 않고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금속은 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류가 이 반짝거리는 걸 좋아했던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였던 것 같다. 구석기 시대에도 금을 소유하고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돌에 조금씩 섞여 있죠. 금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어떤 돌을 봤는데, 반짝거리네? 노랗게 반짝거리네? 이쁘고 주머니에 넣고 이쁘고 싶지. 신기하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여자친구 줘야지. 여자친구 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든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도구의 측면에서 금이라기보다는 소유의 대상. 물건을 소유한다는 대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가 금을 좀 귀하게 여기고 와 저거 좀 활용해 봐야 되겠네. 도구로 써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건 고대 이집트부터.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이게 금 10kg가 좀 넘거든요. 순금 10kg가 넘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파라오들이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황금으로 치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파라오들이 황금으로 자신들을 치장했던 이유는 고대 이집트 사회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사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빛깔과 금의 빛깔이 똑같죠. 비슷비슷하다. 노란색 비슷하죠. 반짝반짝. 그렇죠. 노란색에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고대 사회 같은 경우에 왕,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 내가 비슷한.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런데 태양은 저렇게 노랗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나는 노랗게 반짝거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금칠을 해야지. 금칠을 해야죠. 그래서 금을 그렇게 많이 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이 귀한 그렇죠. 금속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무게가 11kg, 10kg 조금 넘는데 예.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금 돈으로 환산하면 2,700돈 정도 되거든요. 얼마야 이게 그러면? 와, 계산해 보세요. 3억 가까이. 3억 가까이 되는 3억 더 거예요? 될 걸요? 요즘 한 돈에 100만 원 한다는 것 같던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렇죠? 되고 예. 또 금은 우리가 이제 앞서 올림픽 그 우승자들이 금 깨무는 얘기했지만 금은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깨물어 보면 될 정도로 무르니까. 자국이 났잖아요. 무르죠. 금속 중에 이런 그렇죠. 녀석은 없으니까. 연성이 뛰어난 금속이죠. 연성이 때문에 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르다는 건 뭐냐면 작은 양을 가지고도 실처럼 얇게 길게 뽑아낼 수도 있고 예. 아주 얇게 넓게 펴서 많은 면적을 도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장식용 도구로 너무너무 훌륭한 소재였어요. 넓게 붙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금 1g, 금 한 돈이 3.75g인데
반의 반 돈만 있어도 전선으로 1.6km 길이를 뽑을 수 있거든요. 가늘게 뽑으면. 가늘게 뽑으면. 어. 심하게 더 가늘게 뽑으면 3km까지 뽑는다 그래요. 금 1g이면. 그러니까 도금에서 보듯이 또 소량으로 어떤 물건이든 다 감싸기 매우 적합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 고대 이집트는 왜 그렇게 금이 많아요 했는데 네네. 이집트 바깥쪽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아니에요. 예. 이집트 인근에 누비아 지역에 누비아 금강이 있었어요. 아, 금광이 가까운 네. 게 있었고. 이거를 사실 자기들 게 아닌데 식민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리고 금을 확보해서 가져와요. 금 확보에 정말 진심이었던 게 금강 가는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진심이어서 그래서 고대 금 보유량의 고대 국가들의 금 보유량 전체 국가들의 금 보유량의 90%를 이집트 혼자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도 흔했고 많이도 썼고 그래서 금값이 많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은보다 오히려 금이 덜 비쌌다고. 그 비싼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은 일반인들 서민들이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당시에는. 네. 왜냐하면 금은 파라오와 귀족 지배계층, 태양신과 관련된 계층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흔하게 쓰긴 썼지만 어차피 건의와 황금의 그러니까 건의와 종교적인 상징이었어요. 민간이 거래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게다가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걸 쓸 수가 없었고, 게다가 가질 수가 없었고, 또 이집트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폐쇄적인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일강의 홍수냐 아니냐 일 정도로 폐쇄적인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이 농경 사회 입장에서 보면 물물 교환을 하는데 뭐 특별히 힘든 게 없어요. 네. 그랬었다. 금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화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을 기금속이라고 하는데 기에서 기금속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귀금속 할 때 귀자가 귀하다. 귀족이란 뜻이에요. 노블 메탈. 근데 그 귀족 할 때 네, 같은 건데 귀하다가 귀하다. 아니고 귀족의 특징이 뭐냐면 참 말 안 듣고 멋대로 한다가 있거든요. 금과 은이 참 말 안 듣고 멋대로 다루기가 힘들다. 레어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노블하다는 건 좀 노블하다는 게 좀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 말 안 듣고 다루기 힘든 귀족을 다룰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왕. 그래서 금을 녹이는 액체를 가리켜서 왕수라고 해요. 한자로. 왕의 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라틴어로도 아쿠아 레기아라고 하는데 레기아가 왕의 것이라는 뜻이고 아쿠아가 물이잖아요. 라틴어서부터 왕의 물로 왕수로 금을 다뤘던 거예요. 화폐로 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 처음 등장했던 건 금화가 등장했을 때부터죠. 그러니까 그게 기원전 610년 경에 고대 리디아라는 지역에서 만들었던 리디아 금화가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디아 화폐는 페르시아, 그리스, 뭐 고대 로마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세계 주화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동네에서 하지만 중세 이후에 금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해요. 대신에 은의 영향력이 높아져요. 18세기 이전까지 금은 단일한 통화나 계산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 체제의 실제적인 기초는 은이었어요. 무역과 지불의 근간은 다 은으로 했지 금은 의미가 없었어요. 금은 기금속 정도에서 사용되는 거였고 그랬던 금이 세계적인 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게 1717년 영국의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만류인율의 법칙을 얘기했던 뉴턴이 영국 왕실로부터 조폐국장으로 재직을 했거든요. 예. 조폐공사의 국장을 했는데 이때 금본위제를 하자고 영국 왕실이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청나라로 유출되는 은이었어요. 내일 은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은이 청나라로 너무 많이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을 많이 캐서 와요. 영국으로 갖고 와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듯이 은이 영국을 스쳐서 청나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나라 물건 좀 사오기 청나라 위해서. 차 도자기 비단 사느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은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편 전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아편을 팔면서. 근데 어쨌든 그건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1819년 영국에서 금과 파운드를 태환시키는 금본위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직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당시에 이제 영국은 세계 최강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 독일, 인근 국가에게 야, 니네도 금본위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 은본위제, 금은본위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최강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관세 올린다 그러면 막 주저주저하고 미국 눈치 비비 다 보듯이. 맞춰주는 게 그 미국이 최대 소비국이고 최대 강국이기 때문이잖아요. 최강국이기 때문이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프랑스도 영국 되게 싫어하는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영국 정부에서 또 압력을 가하는 상대가 식민지였던 미국이에요. 미국에 야 니네도 근본이제 해.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근본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근본이제로 바뀌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 세계 금융의 주도 국가가 되고 미국은 떠오르는 파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근본이제는 하나의 진리처럼 각국의 위정자들에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돼요. 그게 그럼-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 근본이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우리 통화로 쓰인 건 그럼 아주 긴 세월은 아니네요. 아니에요. 나는 오래오래 그동안 금이 금화로서 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근본이제 한 게 1700 몇 년이고 지금은 또 근본이제 안 하고 있고 그 잠깐 동안 그때도 했던 거고. 1717년에 근본이제 금은 본이제죠. 금과 은을 바꾼 거니까. 그리고 기원전 600년 때부터 금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로 실생활에 금화 쓴 건 아니고 이후에 은화를 더 많이 썼으니까. 주로 은화를 쓰고 어이구 이거 금화가 뭐 이런 게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거니까 그냥 상징으로만 그렇죠. 존재하던 네. 아 그랬었군요. 근데 이제 요즘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임스 리카즈 정말 금을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은 금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열변을 토해요. 늘 토해 왔어요. 근데 대신 금 ETF나 금 펀드 말고 실물 금을 사라. 무슨 차이예요? 요즘 그런 얘기 실제 금을 있더군요. 사라. 금 투자를 네. ETF나 무슨 뭐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네. 진짜 금덩어리로 사는 거 아니면 금 투자 아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실제 금을 하시던데? 사게 되면 골드바 같은 걸 사게 되면 부가세 10%가 붙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ETF나 펀드보다 더 비싸요. 10%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ETF나 펀드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금 가격은 금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격이 변한다는 건 달러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문제가 되는 건 달러에 의해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골드바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내 거예요. 10년 뒤에도 1kg짜리 골드바는 1kg짜리 골드바고 이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근데 금 ETF나 금 펀드에 가입하면 매일매일 그 변동성 그리고 시장에 의한 리스크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드바를 집에 딱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팔러 나가면 똑같이 그 대접을 그렇죠. 받을 금 시세가 텐데.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리카즈 같은 경우는 서류상의 금은 뭐 리스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고 그건 늘 그- 바뀌지만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골드바 같은 실물금은 실제로 내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왔다. 혹은 맞아. 전쟁 상황이 났다. 맞아. 이때 골드바 들고 그냥 밖으로 간다는 거죠. 맞아. 골드에 투자하는 거의 근본은 전쟁 나거나 네. 전쟁에 준하는 혼란이 생길 때 그렇죠. 그때 가치가 진짜 오를 거야. 내지는 그때 유용해. 네. 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금 ETF는 안전자산이라고 통장이나 하기 계좌나 힘들잖아요. 이런 데 금이 있으면 그런 일이 터지면 자 이제 내 금으로 실제로 바꿔주세요라고 뛰어가면 안 그, 되죠. 그 금융회사가 문이나 열겠어요 전쟁통에? 페이퍼 골드는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겠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리카즈의 아, 주장이에요. 그래. 그런 얘기는 또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죠.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왜 페이퍼 금이 아닌 실제 금을 소유하는지 생각해보라. 참고에 예. 또 뭐, 야, 의외로 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꽤 있었군요 우리가. 시간이 없네요. 그러네요. 예.